안녕하세요. 사연 편지입니다. 사연 들으시고 내용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내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산 5천억을 가진 회장이 자식의 앞길을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회방을 놓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 낡은 작업복에 묻은 이 더러운 얼룩보다 그 아이가 입은 화려한 드레스 속 마음이 훨씬 더 시커멓게 썩어 있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저를 자수성가한 거물이라 부릅니다. 낡은 트럭 한 대로 시작해 지금의 유통그룹을 일구기까지 참으로 수많은 사람을 겪어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속내가 대충은 보인다고 자부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런 내 눈을 완벽하게 속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 아들 도윤이가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박민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민희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변호사의 단정한 말투,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깊은 미소까지, 무엇보다 부모 형제 없이 외롭게 자란 고아라면서도 구김살 하나 없이 바르게 자랐다는 점이 기특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민희를 천사라고 불렀죠. 아버지, 민희는 정말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 같아요. 라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할까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메뉴판을 늦게 가져오자 찰나의 순간 미니의 눈에 스친 그 서늘한 기운. 그것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자기보다 미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도 저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을까?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의 평생을 맡겨도 될 아이인지 그 속마음을 말이죠. 그래서 나는 30년 지기 친구이자 특수청소 업체를 운영하는 최 사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박민이라는 이름으로 청소 의뢰가 들어오면 무조건 나를 현장 잡부로 끼워달라고요. 처음엔 최 사장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민희가 아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말하며 자주 찾던 동네가 바로 최 사장의 주 업무 구역이었고, 마침 그 동네의 어느 낡은 빌라에서 고독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희는 도윤이에게 그곳이 내가 평소 돌보던 가여운 독거노인의 집이라며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직접 정리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나는 그날 정장을 벗어 던졌습니다. 땀 냄새 찌든 작업복을 입고 얼굴엔 검댕을 묻히고 낡은 돋보기를 썼습니다. 거울 속엔 회장 윤강호가 아닌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름 없는 노인이 서 있더군요. 그렇게 나는 미니의 진짜 인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악취나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 위에 세워진 허름한 빌라. 문을 열기도 전부터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최고급 명품백을 들고 코를 막은 채 서 있는 미니를요. 그런데 방 안에 들어선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니는 아까 도윤이에게 했던 말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짜증나. 이 노인네는 죽어서까지 왜 이렇게 민폐야? 아저씨들, 빨리빨리 안 와요? 오늘 안으로 이 더러운 쓰레기들 싹 다 비워야 한다니까.
나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무 가엾어서 잠이 안 와요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그 아이가 시신이 나간 자리를 보며 민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업복 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방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찼고 벽지는 오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민희는 방 안으로 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문 밖에서 우리를 닥달했습니다. 거기 낡은 가구들. 내용물 확인할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리라고요. 냄새 배니까 빨리빨리요. 내가 먼지 쌓인 사진첩 하나를 발견해 들여다보자 민희가 날카로운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어이, 노인네. 내가 다 버리라고 했지? 왜 남의 물건을 만지작거려? 설마 뭐 돈 될 만한 거라도 훔치려는 거야? 당신 같은 노인네들, 이래서 문제야. 남의 집 청소하러 왔으면 청소나 할 것이지. 어디서 도둑질이야? 못 배워 먹어가지고 진짜. 비참했습니다. 내 아들의 신부가 될 아이가 내 면전에 대고 못 베어 먹은 도둑놈이라며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확인할 것이 남았으니까요. 그때 나는 사진첩 사이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미니와 지금은 고인이 된 이 방의 주인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부모 형제 없는 고아라던 미니가 왜 이 고독사한 노인과 함께 웃고 있는 걸까? 나는 사진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를 꺼내자 미니의 눈빛이 순식간에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거 내놔. 그건 내. 아니, 그건 내가 챙길 거야. 당신이 뭔데 그걸 만져. 그녀는 내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친 작업복이 그녀의 하얀 손에 구겨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비친 나의 형형한 눈빛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했는지 내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짝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돈 5천억을 쥔 회장이 아니라 그저 힘없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나는 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아이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알고 있니? 너가 사랑한다는 여자가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짓밟고 있다는 걸. 이 노인네가 진짜 보자 하니까. 경찰 불러. 도둑놈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고 싶어. 당장 그 상자 내놓으라고. 미니가 나를 밀치고 때리던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희야, 봉사 끝났어? 내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미니는 1초 만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나를 세게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흑흑. 아저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불쌍한 할머니 마지막 유품인데. 어떻게 이걸 가져가려고 하세요? 문이 벌컥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낡은 작업복을 입은 더러운 노인이 자신의 연약한 신부를 바닥에 잡아뜨리고 물건을 뺏으려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신 뭐야? 우리 민희한테 무슨 짓이야? 아들은 앞뒤 가릴 것 없이 내게로 달려와 내 가슴팍을 세게 밀쳤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나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들의 눈엔 나를 향한 사리가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속으로 깊이 외쳤습니다. 도윤아, 이 아버지를 봐라. 네가 밀친 이 노인이 바로 네 아버지다. 민희는 아들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도윤 씨, 저 아저씨가 할머니 상자를 훔쳐가려고 했어. 내가 말리니까 나를 때리려고 해서 너무 무서웠어. 아들은 내 손에 쥐어진 철제 상자를 거칠게 빼서 민희에게 건네고는 나를 향해 차갑게 뱉었습니다. 단장 나가세요. 경찰에 신고해서 인생 종치게 하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더러운 노인네 같으니라고. 아들은 민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먼저 빌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들의 뒤를 조용히 쫓았죠. 주차장 모퉁이에 숨어 지켜보니 도윤이가 먼저 차 시동을 걸러간 사이 민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군요. 그녀는 아까 내게서 뺏은 그 철제 상자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더니 코를 막으며 옆에 있던 대형 쓰레기 봉투 더미에 가차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민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아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나는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가 그녀가 버린 그 상자를 다시 건져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몰랐을 겁니다. 그 철제 상자의 진짜 열쇠는 그녀와 몸싸움을 하는 도중 이미 내 작업복 주머니 속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요. 나는 밤바람을 맞으며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는 사진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친구 최 사장에게 전화했죠. 최 사장, 박민희 고아가 아니던데. 이 방 주인이 박민희의 외할머니야. 그리고 사인도 다시 한번 조사해봐. 단순 노환이 아닐 수도 있겠어.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시퍼렇게 멍든 뺨을 만지며 나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희야, 상견례 날 보자. 그날 네가 입을 하얀 드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수위가 될 테니까. 도윤아, 조금만 기다려라. 어젯밤 아들에게 밀려 넘어진 무릎보다 박민희에게 맞은 뺨이 더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5천억 자산가니 회장님이니 하는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나니 나는 그저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이름 모를 여자에게 수모를 당한 초라한 노인네일 뿐이더군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너가 그토록 감싸고 돌던 그 손길이 사실은 네 아버지의 얼굴을 후려친 손이었다는 걸 알면 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내 손엔 박민희가 그토록 기를 쓰고 뺏으려던 그 철제 상자의 열쇠가 있었으니까요. 나는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위에 그 낡은 상자를 올려두었습니다. 달동네 쓰레기집에서 가져온 상자에서는 여전히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열린 상자 안에는 예상했던 금괴나 돈뭉치는 없었습니다. 대신 빛바랜 통장 몇 건과 낡은 녹음기 하나,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죠. 통장을 펼쳐본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노인네가 폐지를 줍고 풀칠을 해서 모은 게 분명한 그 돈들은 입금된 날마다 곧바로 전액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출된 계좌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박민희였습니다.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라며 외롭게 공부했다던 그 아이는
사실 이 가난한 할머니의 피땀 어린 돈을 빨아먹으며 변호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녹음기 속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날카로운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민이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말했지? 이 집 명예 내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내가 변호사 되느라 쓴 돈이 얼마인데 고작 이따위 집 하나 가지고 유세를 떨어. 뒤이어 들려오는 할머니의 쉰 목소리는 애처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니야, 이 집은 내가 죽으면 네가 가질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내가 갈 곳이 없잖니.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럼 그냥 죽든가. 죽으면 깔끔하게 해결될 일을 왜 이렇게 질질 끌어? 노인네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생각이야? 녹음기 속 박민희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그 상냥한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기의 절규였고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포효였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될까봐 손녀의 이 끔찍한 만행을 이 작은 녹음기에 기록해 두었던 겁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민희, 너는 단순히 가식적인 게 아니었구나. 너는 너의 유일한 혈육의 숨통을 조여가며 성공을 갈구한 괴물이었어. 다음 날 저녁 박민희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제의 그 악마 같던 청소 현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사한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내가 좋아한다는 고급 한과 세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도윤 씨가 아버님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녀는 내 멍든 뺨을 뻔뻔하게 쳐다보며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어제 그 뺨을 때린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연기 한번 잘하는구나. 네가 변호사가 아니라 배우를 했으면 대종상이라도 받았을 텐데.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은근슬쩍 내 재산과 상속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유통업계가 힘들다는데 저희 로펌에서 자문을 좀 해드릴까요? 도윤 씨도 이제 가업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미리미리 법적인 정리를 해두는 게 좋잖아요. 옆에서 아들은 그저 우리 민희는 정말 속이 깊다며 싱글벙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때리고 친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여자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반려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민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하더니 의뢰인 전화라며 급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 지금 시댁이라니까. 돈. 할머니 집 팔면 바로 줄게. 그러니까 재촉하지 마, 오빠. 오빠? 고아라던 그녀에게 오빠가 있다니요. 그리고 할머니 집을 팔아 돈을 주겠다는 그 말. 박민희는 단순히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겐 우리가 모르는 공범 혹은 진짜 남자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나는 서재로 돌아와 최 사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최 사장, 박민희 주변에 오빠라고 불리는 남자가 누군지 좀 알아봐줘. 그리고 박민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그 빌라 CCTV 좀 다시 확인해봐. 민희가 거기 없었다고 했지? 아주 샅샅이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봐. 며칠 뒤 최 사장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박민희의 차가 할머니의 빌라 골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건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한 남자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함께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희야, 이제 무대가 완성됐구나. 너와 너의 그 오빠라는 놈, 그리고 네가 짓밟은 할머니의 원혼까지 전부 이상견례 자리에 초대해주마. 박민희는 지금도 거울을 보며 가장 예쁜 신부 드레스를 고르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모를 겁니다. 그 드레스가 그녀의 인생을 꽁꽁 묶을 밧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도윤아, 조금만 참아라. 이 아버지가 너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주마. 아니, 그 여자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만들어주마.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남의 것까지 빼앗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라지만 박민희 그 아이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녹음기 속에서 터져나오던 그 악마 같은 목소리,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밤 빌라를 드나들던 의문의 남자. 나는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 도윤이가 저런 여자와 한 침대를 쓰고 평생을 약속하려 했다니. 서재 책상에 앉아 도윤이의 웃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이 아버지가 지금 너를 위해 지옥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걸 너는 언제쯤 알게 될까? 나는 최 사장에게 받은 조사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민희의 허리를 감싸 안았던 그 남자의 정체, 박민희가 오빠라고 부르며 돈을 약속했던 그 남자는 친오빠도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호석. 도박과 사채로 빚더미에 앉아있는 전과자이자 박민희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부터 뒷바라지를 핑계로 붙어있던 오랜 내연남이었습니다. 박민희는 내 아들을 이용해 우리 집안의 재산을 빼돌려 그 남자의 빚을 갚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며칠 뒤 나는 일부러 다시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동네가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백화점 로비였습니다. 박민희가 쇼핑을 하러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나는 청소 카트를 밀며 그녀의 동선을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박민희는 화려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준 명품 가방에 수천만 원짜리 코트를 걸치고 도도하게 걸어오더군요. 그런데 그녀의 옆에는 그날 밤 블랙박스에서 본 그 남자 강호석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희야, 여기 백화점 조만간 네 거 되는 거냐? 와, 죽이는데? 남자의 천박한 목소리에 박민희는 여우처럼 웃으며 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오빠. 그 멍청한 재벌이새 놈, 나한테 완전히 빠졌어. 결혼만 하면 이 백화점 지분부터 챙길 거니까. 그때까지만 조용히 있어,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청소 카트 손잡이를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등에 핏줄이 돋더군요. 내 아들을 멍청한 놈이라 부르며 재산만 노리는 저 추악한 입술. 나는 일부러 그녀의 앞을 지나가며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민희의 비싼 구두 옆으로 물기를 살짝 튀겼죠.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했습니다. 아, 뭐야? 이 노인네가 진짜. 아저씨, 눈 안 보여요?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녀는 내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지난번 쓰레기집에서 나를 때렸을 때와 똑같은 눈빛, 똑같은 손길이었습니다. 강호석이라는 남자도 거들더군요.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야, 노인네야. 너 오늘 일진 사나운 줄 알아? 사과 안 해? 나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연신 죄송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박민희는 주변 시선이 의식됐는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내 얼굴에 던지듯 던졌습니다. 이걸로 세탁비나 하든가 말든가 하세요. 아,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오빠 가자. 더러운 냄새나. 내 발등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지폐. 박민희, 너는 네가 지금 누구의 얼굴에 돈을 던졌는지 꿈에도 모르겠지. 그래, 마음껏 즐겨라. 네가 던진 이 10,000원이 나중에 10,000배, 억배의 피눈물이 되어 돌아갈 테니까. 그들이 떠난 뒤 나는 최 사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한 통 더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부검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윤 회장, 할머니 사인 말이야. 단순히 굶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할머니를 재운 뒤에 방치했다는 증거지.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민희는 단순히 할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빨리 가로채기 위해 혹은 자신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증인을 없애기 위해 할머니에게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철제 상자 속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눈물 자국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민희야, 네가 준 약을 먹으면 자꾸 잠이 온다. 너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가 잘 되길 바란다. 부디 나쁜 짓 하지 말고 예쁘게 살아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손녀딸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도 끝까지 그 괴물 같은 손녀를 용서하며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고. 나는 아들 도윤이를 내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민희와 결혼할 생각에 들떠 있더군요. 아버지, 이번 주말 상견례 장소 정하셨어요? 민희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얼마 전 연락이 닿은 먼 친척뻘 되시는 고모님이 오신다는데 제가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해둘까요? 나는 도윤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다. 도윤아 장소는 내가 정했다. 우리 호텔 펜트하우스다. 그리고 그날은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몇 분 더 모실 생각이다.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나는 그저 무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박민희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지요. 가짜 고모를 앞세우고 내 아들의 팔짱을 낀 채 내 앞에서 다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내가 예약한 그 상견례 룸의 대형 스크린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녹음기 음성과 백화점에서 그녀가 남자를 껴안고 내 아들을 비웃던 영상이 대기 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식사가 시작될 때쯤 그녀가 오빠라고 부르던 강호석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그 방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벗고 다시 5천억 회장의 위엄을 갖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날 뺨을 맞았던 그 욱신거림이 살아 있었습니다. 민희야, 준비됐니? 너가 쌓아 올린 가식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억울한 넋이 너를 심판하는 그 순간을. 나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도윤이와 미니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서랍 속의 녹음기 버튼을 만졌습니다. 도윤아, 이제 문을 열어라. 진실의 방으로 들어올 시간이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나는 오늘 평소 아끼던 가장 비싼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다시 5천억 자산가 유통그룹의 회장 윤강호로 돌아와 있었죠. 하지만 내 왼쪽 뺨엔 아직도 박민희가 휘둘렀던 손자국이 미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직이 외쳤습니다. 민희야, 오늘 네가 입은 그 순백의 드레스. 네 죄를 가리기엔 너무나 투명하구나. 상견례 장소는 우리 호텔에서 가장 높은 곳,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나는 미리 도착해 스크린과 음향 장치를 점검했습니다. 최 사장에게 받은 블랙박스 영상, 백화점 CCTV, 그리고 할머니의 그 피 맺힌 녹음기 파일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아들 도윤이와 박민희, 그리고 민희가 고모라고 소개한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박민희는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신부처럼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내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힘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자리가 너무 근사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네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마지막 식사가 될 테니까. 식사가 시작되자 박민희의 본색이 은근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 눈치를 살피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급을 올리기 위해 뻔뻔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 고모님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변호사로서 쌓아온 커리어가 있잖아요. 결혼하면 도윤 씨 내조도 해야 하는데 체면도 있고 해서 예물로 저희 로펌 건물이 있는 그 근처 상가 하나만 저희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옆에 앉은 가짜 고모라는 여자도 거들더군요. 에유, 회장님. 우리 미니 같은 며느리 얻는 게 보통 복입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야 미니도 면이 서지요. 내 아들 도윤이는 그저 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내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니가 나중에 우리 회사 법무팀도 맡아줄 텐데 그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와인잔을 만졌습니다. 내 아들을 멍청한 놈이라 비웃던 여자가 이제는 대놓고 100억대 상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약값 10만 원을 아까워하던 그 손으로 말입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상가 건물 줄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우리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이야. 나는 리모컨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박민희의 얼굴에 짧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희야, 네가 도윤이에게 봉사활동 간다고 했던 그 달동네 빌라 말이다. 거기서 찍힌 영상이 하나 있는데 같이 좀 보겠니? 화면에는 내가 최 사장에게 부탁해 설치했던 현장 카메라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 바로 나를 향해 박민희가 소리를 지르며 뺨을 때리는 장면이 대형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도둑놈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고 싶어. 당장 그 상자 내놓으라고. 화면 속 미니의 악기 같은 표정과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들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민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저 노인이 제 물건을 훔치려 해서 제가 정당방위로. 정당방위? 나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 박민희가 그냥 죽어버리라며 할머니를 몰아세우던 그 끔찍한 녹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민희의 가짜 고모는 이미 가방을 챙겨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고 박민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도윤 씨. 이거 다 가짜야. 아버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조작한 거라고. 그때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희야, 네가 오빠라고 부르던 강호석. 지금 문 밖에서 경찰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할머니에게 먹인 그 수면제 강호석이 사다 줬다고 다 불었더구나. 호텔 보안 요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갑을 찬 강호석이 경찰들에게 끌려 들어왔고 박민희는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고개를 떨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저앉은 박민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백화점에서 내게 던졌던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그녀의 얼굴 앞에 천천히 떨어뜨렸습니다. 이걸로 변호사 선임비나 해라. 아, 너도 변호사였지? 그럼 네 무덤은 네가 직접 하면 되겠구나. 나는 울고 있는 아들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도윤아, 아프냐? 하지만 죽은 할머니의 가슴은 너보다 100배는 더 찢어지셨을 거다. 이게 네가 치러야 할 성인식이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 구두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민희가 가로챈 할머니의 집, 그리고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죠. 박민희, 감옥에서 똑똑히 지켜봐라. 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더러운 노인네가 어떻게 네 세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지. 화려했던 호텔 펜트하우스의 조명이 꺼지고 박민희의 비명소리도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묻혀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아버지를 때리고 외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겪어내야 할 통증이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창밖의 밤풍경을 보며 주머니 속 할머니의 낡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박민희와 그녀의 내연남 강호석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혈액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 그리고 강호석의 자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박민희는 끝까지 몰랐다. 강호석이 단독으로 한 짓이다라고 발뺌했지만 할머니의 녹음기 속에 담긴 그녀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그녀의 목을 죄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물론 존속살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그 달동네의 낡은 빌라를 찾았습니다. 박민희가 더러운 쓰레기집이라며 경멸했던 그곳 말입니다. 집은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지만 벽지에 밴 고독의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박민희가 버리라고 했던 그 낡은 사진첩과 할머니의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도윤아,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버린 게 무엇인지 똑똑히 봐라. 그녀가 버린 건 이 낡은 가구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평생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심장이었다. 아들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오열했습니다. 일기장 끝에는 민희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할머니가 끼니를 걸렀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 5천억을 가진 이 애비보다 이 방에서 500원을 아끼며 살다 간 할머니가 훨씬 더 부자였단다, 아들아. 아들은 무릎을 꿇고 빈 방바닥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없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철제 상자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낡은 통장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통장의 마지막 잔액은 0원이었지만 비고란에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적어둔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희, 예쁜 신부 되는 날 주려고 모은 쌈짓돈 300만 원 채우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내 강아지. 박민희는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마지막까지 남겨두려 했던 그 사랑을 단돈 몇 천만 원의 집값 때문에 스스로 짓밟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겪으며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나는 박민희가 가로채려 했던 할머니의 집을 허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빌라 전체를 매입하여 아주 특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할머니의 작은 상자 재단. 박민희처럼 권력과 돈 앞에 부모를 버리는 괴물들이 나오는 세상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자식을 키워낸 이 시대의 모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와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나는 다시 그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회장실의 푹신한 가죽 의자보다 땀 냄새 나는 이 작업복이 내게는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특수 청소 현장에 나갑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부입니다. 사람들은 내 정체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던 벌레 보듯 하던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진짜 사람을 찾아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아들 도윤이도 변했습니다. 그는 경영 수업 대신 재단의 실무자로 들어가 달동네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가식적인 변호사의 미소가 아니라 이웃의 굵은 손마디가 보이기 시작한 듯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박민희에게는 매달 할머니의 일기장 복사본 한 장과 폐지 줍는 노인들의 사진을 보냅니다. 그녀가 평생 그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기억하며 참여하기를 바라는 나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